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결혼 생활 올해로 15년째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생활 15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 시간이 참 빨리 흘러버린 것 같네요. 저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두 제 손으로 모시다가 보내드렸네요.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셨어요. 그러다 갑작스레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는 맏며느리고 남편은 무려 3남 1녀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이 꼭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동서들 간의 트러블로 인해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아마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속 넓고 착한 며느리는 못 되고요. 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가진 거 없이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저를 따뜻이 대해주셨던 것과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옆에서 도움 주시던 거 생각하면 아픈 어머니를 참아 그냥 놔두지 못하겠더군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제가 모신 기간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물론 마지막에 호스피스 모시기 전에는 정말 저도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 편안하게 임종하신 거 떠올리면 어머니 모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아프셨지만 굉장히 깔끔한 분이셨고 며느리인 저 힘들게 하는 거 워낙 싫어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이 약해지시더니 갑자기 안 하시던 다정한 말까지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자식들 낳은 걸 제일 잘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로 너를 얻은 게 제일 잘한 일이지 싶어. 시집 와서 서운한 거 많았지? 내가 다 안다.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죽을 때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한테 와서 아들 둘이나 낳아주고 며느리 노릇하느라 정말 애썼어. 어머니도 참 새삼스레 왜 그러세요? 저 나중에 애들 아빠한테 다 돌려받을 거예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얼른 낫기나 하세요, 어머니.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값 내가 너한테 치러줄 거다. 그동안 너 애쓰고 산 거 내가 모르겠니? 걱정 마. 너는 앞으로 애들 잘 키우고 가정 잘 보살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 들으면서 대체 무슨 값을 어떻게 치러주려고 하시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야 어머니 뜻을 알게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식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댁에도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머니 돌아가신 후 저는 시누이를 제외한 남편 형제들은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 의견을 존중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사는지는 아마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집살이를 참 특이하게도 겪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동서 시집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결혼한 게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일찍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남편같이 좋은 남자를 만나 고단하게 살던 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세무사인데 다행히 능력도 좋아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요. 물론 다른 부부들처럼 우리도 다투면서 삽니다만
큰 굴곡은 없이 사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남편은 제가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엄청 너스레를 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를 대놓고 아주 왕비대접 해줍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늙어서 당신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마님한테 잘 해드려야지.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시킬 거 있으면 나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한꺼번에 다 시켜. 아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하셔. 갑자기 왜 이래? 나보다 더 부자인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왜 그러긴. 여보, 나중에 힘없다고 나 버리면 안 돼? 남편은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저런 애교를 부립니다. 제가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고 살가운 면이 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런 애교 많고 다정한 성격이라 연애도 결혼도 어찌어찌한 듯 싶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난 걸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남편에 비해 조건이며 집안이며 나은 게 없었음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요. 결혼 과정이야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당연하게도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쉽게 눈에 찰 리는 없었겠죠. 하지만 한 번도 제 앞에서 무례하게 구시거나 상처 주지는 않으셨어요. 남편이 바람막이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눈물 흘리는 일 없이 결혼까지 했고요.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도 연년생을 낳았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나서는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가까운 데 살며 아이들을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워낙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모녀지간의 정을 잘 몰라요. 물론 엄마가 그리운 적은 많았지만요. 결혼 초반에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그냥 흘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가 저뿐이었을 때는 그래도 시댁 가족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내 시누이는 저보다 무려 8살이 어렸었는데 저 결혼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입시 준비하느라 예민했고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시동생들보다는 시누이가 무척 귀여웠어요. 그래서 용돈도 챙겨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옷도 사주고 암튼 시누이와는 참 잘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시집간 지금도 저를 언니 언니 하면서 참 잘 따르네요. 시집 갈 때는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무튼 시누이하고는 지금도 지척에 살며 서로 챙기며 살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문제없이 평탄하게 산 듯한데 뭐가 힘들었냐 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진정한 시집살이는 총각이었던 도련님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에 시집온 동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개무시는 기본으로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하냐 싶으시겠지만 말을 안 해 그렇지 아마 저처럼 동서 갈등으로 이혼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동서람은 보통은 손 아랫사람이고 나이도 어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둘째 동서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 결혼한 지 6년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저는 연년생 두 아들 키우는 게 한창 힘들어 외모 꾸미기는커녕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르기도 힘들 때였어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었는데 그때 예비 동서를 보고 느낀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나랑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 동서는 키도 크고 굉장히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동서가 들어온다는 게 좋았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힘든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또 시댁 욕할 거 있으면 한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동서는 저와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이 동서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는데 예비 동서는 한마디로 미모와 학벌을 다 갖춘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학교도 서울에 말하면 다들 아는 여대 나왔고 직업도 외국계 무슨 제약회사 다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잘 살았으니 말 다 했죠. 시동생이 저와 남편에게도 동서를 소개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형수님,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인사하는 거라 많이 긴장했는데 잘 좀 봐주세요. 앞으로 형수님이랑 잘 지내야 하니까 이 사람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형수님이 이 사람이랑 동갑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먼저 시집온 선배님이잖아요. 동생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저에게 예비 동서를 소개했습니다. 아우, 도련님.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모르는걸요. 아직은 어려우니까 존대하다가 자주 보고 편해지면 천천히 말 놓을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집 식구 되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 혼자여서 은근히 외로웠거든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는 예비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제가 내민 손을 분명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을 향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 뵐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민 손이 무안해 얼른 거둘 수밖에 없었고 우리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이제 재수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하고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동서에게서 뭔지 모를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나를 경계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때는 첫 만남이니까 나름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를 앉혀놓으시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 될 거니까 내가 이거 하나는 당부 좀 해야겠다. 아무리 둘이 동갑내기 형님 동서지간이라고 해도 형님은 형님이고 동서는 동서인 거다.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로서 둘이 서로 잘 도와가면서 지내도록 해. 네, 어머니. 서로 도와가면서 잘할게요. 저는 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했지만 동서는 눈만 멀뚱히 뜨고 미소만 띠고 있을 뿐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 보면서 예비 동서가 만만치 않은 성격이겠구나 눈치채긴 했습니다. 동서와의 첫 만남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동서는 고상한 외모와 달리 참 인간적으로는 아니다 싶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의 싸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안 건 둘째 시동생 결혼하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일로 동서에게 연락을 할 때면 늘 쌀쌀맞게 했고 초반에는 형님이라는 호칭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갑이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시집 왔으면 이제는 가족이니 편하게 형님 동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동서에게 말을 놨었어요. 동서, 이번 추석에 전날 미리 올 수 있어? 바쁘면 나랑 어머니랑 해도 되니까 일찍 와서 애쓸 필요는 없어. 그 말하려고 전화했으니까 마음 편한 대로 해.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명절 준비나 집안 행사는 어차피 어머니 댁 가까이 사는 제가 더 많이 해야겠다고 늘 생각은 했었습니다. 혹여 일하는 동서가 신경 쓰일까봐 미리 말한 거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아, 추석이요? 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저 안 그래도 추석 전날은 바빠서 못 갈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형님이 좀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는 당일날 아침에 신랑이랑 갈게요. 동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듯 당일에 오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동서. 내가 어머님께는 말씀드릴게.
바쁜 거 잘 처리하고 와. 우리는 추석 때 보자. 못 간다는 말을 했으면 적어도 미리 못 가서 죄송하다거나 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 없이 자기 말만 하고 끊더군요. 저희 시댁은 제사가 없어요. 하지만 명절 전날 식구들 만들 음식을 만들고 당일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난 후 점심이 되기 전에 각자 헤어집니다. 시동생들이 총각일 때는 각자 데이트한답시고 정말 밥만 먹자마자 다들 사라졌었고요. 남편이랑 시누이와 함께 뒷정리하고 저도 애들 데리고 점심때에는 친정에 갔었어요. 솔직히 말해 시댁에서 음식하는 거 많지도 않아요. 당일 하루 고되긴 하지만 많이 힘들 거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일도 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영 끊고 사는 게 나은 거죠. 저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음식 준비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명절에 제가 용돈을 챙겨드리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애들 용돈으로 주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결혼한 첫 해부터 우리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동생이 혼자 올 때도 있었고 가끔 같이 오면 시동생이 그렇게 동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아예 애를 핑계로 시부모님 생신 때 도련님을 통해 돈 봉투만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은 성격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노력하면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조리비 보태 쓰라고 현금 50만 원도 보냈고 아기 옷이랑 용품도 백화점에서 정성껏 골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다 주는 걸 동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는 입혀보지도 못한 브랜드로 신경 써서 사다 준 건데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동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백화점 가서 다른 걸로 바꿔. 내가 동서 취향을 잘 몰라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골라달라 그랬어. 아, 네. 그냥 입히죠 뭐. 어차피 애는 금방 크니까 몇 번 입히지도 못할 텐데요.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동서 시집와서 생일도 챙겨주었지만 돌아오는 거 하나 없었네요. 심지어 우리 애들 용돈 10,000원 한 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바란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제게 형님 하면서 잘하는 듯 하다가도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말투랑 표정이 싸늘하다고 하면 아실라나요? 어쩌다 아이 데리고 시댁에 오면 아이 본다는 핑계로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거지 한 번 하는 신용을 안 해요. 물론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어머니도 하시고 남편도 다 도와줍니다만 유독 동서는 시댁에서도 공주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동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저한테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둘째 동서와 몇 년을 지내면서도 가족같이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쯤 돼서야 저는 동서와 한편이 되어 시댁에서 지내는 게 그냥 로망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면대면 지내기만 했다면 제가 영까지 끊고 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막내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일어났으니까요. 동서가 결혼해서 아이 3살쯤 되었을 즈음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할 아가씨를 집에 인사시키러 왔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하나같이 키도 크고 어찌나 예쁘던지요. 게다가 막내 동서가 될 예비 동서는 교수 임용을 목표로 아직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긴 막내 시동생은 아들 셋 중 제일 학벌이 좋긴 했습니다. 명문대의 전문직이라 선자리도 참 많았고요. 고르고 골라 데려온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모처럼 집안에 있는 혼사라
가족 모두 새로 들어오는 식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 중에 막내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혹시 이 여대 나오셨죠? 이 친구도 같은 대학교 학부 나왔어요. 형수님이랑 동창이네요? 어머, 그래요? 너무 반갑다, 동서. 내가 바로 말 놓아도 되지? 나보다 4살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우리 학교 나왔으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겠다. 어렵다는 박사과정까지 하고 정말 대단해.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 오빠한테 같은 학교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같은 학교 선배님이 가족이 되니까 너무 좋은걸요?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배울게요, 형님. 동서들이 서로 동창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서운한 티를 내면 사람이 얼마나 못나 보이겠어요? 둘째 동서가 유독 제 앞에서 학교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솔직히 그동안 느낀 적 많아요. 가끔 제가 고졸이라는 거에 신기해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라거나 방통대 가라는 말도 자주 했었거든요. 암튼 둘은 첫인사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막내 예비동서 결혼 준비하면서 둘째 동서가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같이 만나 밥도 먹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나중에 어머니가 동서들이 같이 가구 고르러 백화점 갔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 앞이라 내색은 안 했지만 은근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둘째가 너한테는 연락을 아예 안 한 거냐? 나는 너랑 다 같이 만나는 줄 알았다만 애가 참 가만 보면 은근히 소갈머리가 없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랴? 아유,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동서들은 제가 큰형님이라 불편할 수도 있죠. 둘이 같이 학교 동창이라면서요. 그러니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뭐. 저 서운한 거 없으니까 걱정 마셔요. 너도 네 동서들 생각한다고 그렇게 물러터지게 얘기할 거 없어. 형님으로서 할 말은 대차게 하고 그래라. 뭔 내가 잔소리를 해도 둘째는 도통 들어먹지를 않아. 그걸 막내가 보고 배울까? 나는 그게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몇 년 지내면서 둘째 동서의 다소 차갑고 이기적인 면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입장에서 서운한 면을 헤아려 주시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켜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제가 형님으로서 너무 무르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둘이 아예 저를 쉽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막내 동서가 둘째 동서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건지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두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동서가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설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식구들 먹을 음식은 꽤나 많이 하는 편이라 제가 설 전에 동서들에게 연락을 했었는데요. 둘째 동서는 아기가 감기가 걸렸다는 말을 했고 막내 동서는 입덧이 심해 음식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오지 말라 했습니다. 대신 가까우니까 와서 밥은 먹고 가라고 했고요. 결혼 10년쯤 되니 식구들도 많아져서 음식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저 혼자 식구들 먹을 음식들을 허리 아파가며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동선의 식구들이 안 오는 겁니다. 전화할까 하는데 마침 시동생들 2명이 들어오더군요. 그거 보고 어머니가 못마땅한 듯 물으셨습니다. 니들은 왜 이제야 와? 네 처랑 애들은 어쩌고? 늦으면 늦겠다는 전화 한 통 못하니? 어머니는 혼자 애쓴 저를 생각하신 듯 일부러 언성을 더 높이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애가 갑자기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아픈 애를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제가 오늘 뒷정리 다 하고 갈게요. 우리 집사람은 음식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아예 쓰러져 누워있어서 가자는 말을 못하겠던데요. 이런, 아무리 마누라 말을 잘 들어도 그렇지. 수고한 네 형수한테 전화 한 통 못한다니? 그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못 오겠으면 네 형수한테 전화라고 꼭 당부해라. 어머니가 혼내셨으니 제가 굳이 동서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단체 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긴 말에 둘 중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 메시지를 읽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이 둘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족 행사가 있으면 동서 둘이서 짜고 같이 안 오는 일은 다반사로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쩌다 어렵게 모인 자리에서는 그 둘이 제가 듣는 데서도 예전 졸업한 대학교 얘기를 하면서 꼴값을 떨기도 했습니다. 가령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대화를 일부러 제 앞에서 나누곤 했습니다. 학부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가 어땠더라라던가 어려운 논문 이야기며 전문 용어 얘기를 하면서 저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짐짓 저를 생각하는 척 한다는 소리가 아, 맞다. 동서, 우리 큰형님은 대학을 안 가셨대. 근데 지금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으셨으니까 공부 다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지. 동서 지금 일 쉬고 있는 김에 형님 공부 좀 가이드해주지 그래? 어머, 형님, 요즘 아무리 가정주부라고 대학 안 나오면 나중에 애들 커서 엄마들 사이에서 소외당해요. 직장은 없어도 학벌은 필수라고요. 근데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가신 거예요? 공부를 아주 못하는 스타일로는 안 보이는데. 둘은 아슬아슬 선을 넘을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혹 둘이 저 은근히 따돌리는 거 보실 때는 일부러 동서들에게 할 일을 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동서들에게 나쁜 기색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외려 이런 저의 행동이 저를 더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튼 동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왕따를 당한 셈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티를 안 내고 지분지분 괴롭힌다지요. 비약일지 모르지만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동생들 모아놓고 잡돌이 하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뜯어 말렸지만요. 왜 그런 말 있죠? 가족이든 친구든 힘들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고요. 그즈음 우리 집안에 오한이 생겼는데요. 가장 큰 오한이 뭐겠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계속 몸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걱정돼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위암 3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전이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암튼 암이 발견되고 나서 갑자기 전에 없던 통증까지 심해지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집은 가까웠지만 어머니 혼자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들었고요.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챙겨야 할 것 같아 동서들에게 연락해 다 같이 만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소식 들었겠지만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항암하고 수술도 하셔야 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혼자 약 챙기고 식사 챙기기는 어려우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들여다보고 식사나 살림을 좀 챙겨드렸으면 하는데 어때? 동서들은 바쁘니까 평일은 내가 챙기고 동서들은 주말에만 번갈아 와주면 어떨까 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데 두 동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썩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그나마 눈치라도 보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못마땅하다는 듯 이러더군요.
형님,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주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애도 어린데 반찬하고 청소라도 하려면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걸요? 그냥 형님이 하시던가 같이 돈 모아서 간병인을 쓰죠. 네, 그게 좋겠네요, 형님. 저도 주말에 힘들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동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먼데 사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수술하고 나서는 간병인이 쓸 거야. 근데 앞으로 어머니 투병하시는 거 긴 싸움이 될 거야. 당연히 아들들도 같이 할 거고. 이 정도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 제 의견에 또 반대를 하는 동서들이 얄미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달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님을 왜 그렇게 챙겨야 하죠? 형님이 하고 싶으면 형님 혼자 하세요. 저는 하기 싫어요. 제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긴 싫거든요. 형님은 그런 일 익숙하시겠지만 저희는 병자 돌보는 거 잘 못해요. 저나 막내 동서 한 시간에 얼마짜리 인력인데 시간을 내달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가방끈 짧은 형님이 하시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어머님 모시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저는 미리 말하지만 무조건 싫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배운 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서 집안에서 인정받는 게 맞죠? 둘째 동서 말을 듣는데 서운한 걸 넘어 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나 가방끈 짧은 게 여기서 왜 나오는 건데? 나는 배운 거 없으니까 어머니 수발이 당연하다 뭐 이런 거니? 원, 예전에도 느꼈지만 동서 참 싹수가 없어. 이기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막내 동서, 동서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면 둘 다 앞으로 찾아오지 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 안 해. 네, 그럼 형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희 갈게요. 동서는 얄밉게 대답하더니만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분 나쁘고 기막힌 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동생들 불러 모아 뭐라 했다는데 시동생들도 부부싸움을 엄청 하긴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일 이후 동서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연락을 일체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일을 숨기고 일단 건강을 챙겨드려야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 간병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같은 여자다 보니 제 손이 더 필요한 일이 많았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어머니를 아예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암 환자 돌보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에 굉장히 아파하시고 위급 상황이 생기는 일이 간혹 있어서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도 보시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암이 완치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식단을 철저하게 챙겼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뭘 바라고 잘해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살갑게 대하시기보다는 무심한 듯 대하셨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고 부모의 입장을 헤아릴 만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시집 왔을 때부터 저에게 상처 한 번 준 적 없이 보듬어 준 분이었고 엄마 없는 제게 잔정을 나눠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가시더라도 제가 아쉬움과 후회가 남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모신 지 2년이 넘어가면서 뼈까지 전이가 되고 나서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점차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해 자세한 건 알지 못했습니다. 살고 계신 6억 상당 아파트와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하나, 현금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저와 남편을 불러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동생들하고 똑같이 나눠서 팔아먹든 볶아먹든 맘대로 해라. 현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 죽기 전에 내가 따로 네 처한테 명의를 넘기고 싶은 재산이 있어. 이건 당장 팔기 힘드니 죽기 전에 명의 넘겨주고 세금까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랐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랐죠. 알고 보니 어머니는 따로 외가에서 물려받으신 땅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혹시 집안에 큰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거라 하시더군요. 어머니, 왜 그 땅을 저를 주시려고 하세요? 아직 오래오래 사실 텐데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아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 시집와서 묵묵히 며느리 노릇 해준 너한테 이런 거 하나 못 주겠니? 더한 것도 줄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이것뿐이다. 너는 참말 말고 받아. 다른 형제들한테는 일처리 다 끝내놓고 얘기할 거다. 저는 어머니 뜻을 고사했지만 어머니는 거의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어머니 뜻에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단독 명의로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 세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머니가 전부 처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정리할 때 남편이 시동생에게 어머니 뜻을 알렸다고 들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속일 수는 없으니 아마 전부 솔직하게 말을 했겠죠. 그 와중에도 어머니 건강은 점점 안 좋아졌고 저는 저대로 재산이고 뭐고 어머니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모시고 온 날 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2년간 생전 전화 한 통 없던 둘째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한 겁니다.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약속 시간이 되니 동서가 왔더라고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막내 동서도 데리고 왔더군요. 그런데 인사도 건네기 전에 동서가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형님, 참 양심도 없네요. 형제들이 다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빼돌려요? 우리 다 들었어요. 형님한테만 어머니가 땅 준 거 그거 당장 명의 돌리세요. 형제들 다 공동 명의로 하시자고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음흉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저희 진짜 실망했어요. 어머니가 설마 형님한테만 준다고 한 거겠어요? 둘째 형님 말대로 해주세요. 오늘 저희 그 말하려고 왔어요. 돈 앞에서 역시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동서들이 예쁜 말을 해도 줄까 말까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미 나한테 전부 넘기셨어. 내가 싫다고 하면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어머니 재산은 그렇게 탐이 났나 봐? 어머니 뜻이었고 이미 다 끝났어.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거니까 돌아가 줄래? 지금까지처럼 우리 각자 알아서들 살자. 형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죠? 혼자 병시중하겠다고 한 거 다 이유가 있었네. 형님 진짜 소름 돋는 거 알아요? 암튼 어머니 땅 똑같이 안 나누면 우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소송? 이미 내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수로 빼앗겠다는 거야? 죄주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써서 응대해 줄 테니까. 동서 명문대 나왔으니까 어디 한번 주변 연줄 다 동원해봐. 동서들은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더군요. 사실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수로 빼앗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니 뭐니 한다지만 어머니 뜻으로 저에게 넘긴 건 그 사람들에게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요. 동서,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나 이런 말도 하지 않잖아. 나중에 동서는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아? 그동안 나 무시하고 둘이 따돌린 거 나 모른 거 아니야. 다 알면서도 잘 지내고 싶어서 참은 거라고. 근데 이제는 동서들 내 가족으로 생각 안 해. 오늘 이후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지금 당장 안 돌아가면 서방님들한테 전부 말해서 일 크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들 해. 제 호통에 동서들은 마지못해 돌아가긴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그날 일을 남편에게 전부 말했고 남편은 동생들을 불러 모아 어머니 뜻임을 단단히 못 박아 두었고요. 다행인 것은 시누이는 완전 저의 편이었어요. 시동생들은 자기 마누라 눈치 보지만 형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으니 뭐라 반박을 못하더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어머니 재산 문제는 어머니 뜻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어머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동서지간에 어머니 재산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건 알지 못하셨고 마지막에는 아들들과 손주들 사이에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래도 시동생들은 양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모신 공을 잘 알아주더군요. 자기들 마누라는 알아서 단속하겠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저도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시동생들은 간혹 만나기는 합니다만 저는 동서들을 안 보고 삽니다. 굳이 다시 만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 맘 편히 저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은 팔지 않고 묵혀두고 있어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선뜻 어머니께 받은 땅을 팔 수가 없네요. 제가 어머니에게 큰 효도를 한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쉬움 없게 잘해드리려고 했지만 후회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거 제 사연 통해 아셨을 겁니다. 억지로 잘 지내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동서들은 저한테 사과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곧게 쓰면 하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제 경우에만 해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온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을 곧게 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분들도 이 좋은 날 가족과 화목한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팍팍한 일상에 시원함을 드렸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